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 오히려 주가가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망은 내년 상반기 1월 달까지 네. 주식을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6월 달에 그 조정의 크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6월 조정 잘 이용하시고 하반기 시장을 너무 베어리시하게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출연했었더라고요. 그때 분위기에 비해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당시에는 주식을 사는 게 맞냐, 그렇죠? 맞아요. 네, 아직까지 한 번 더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거의 시장의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 섹터를 사는 게 맞냐 아니냐, 네, 또 그런 관점으로 맞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때 나와서 지금 주식을 담아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실 때 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거의 지금 68,000원 네, 이제 넘었더라고요. 7만 원 거의 뭐. 네. 바닥이 작년에 51,8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바닥 대비는 34% 정도 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냐 잘 모르잖아요. 네. 왜 모르냐면 밸류에이션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하반기 올 초에도 주식을 팔아야 된다 아닌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지금이 싼가 아닌가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뭐 6만 원 밑에서는 너무 싼 가격이었고요. 지금 68,000원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외국인이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만 사는 것 같던데요, 네. 거의. 뭐 7조 샀을 때도 삼성전자만 6조고 네. 뭐 10조 샀을 때도 삼성전자만 8조고 그러면 왜 그렇게 살까?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네. 부분인데 방금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올해 상장사 전체 분기 실적이 뭐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원래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2023년 되면 전체 영업이익이 한 250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했었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네. 근데 올해 지금 예측치가 얼마냐면요. 170조예요. 네. 한 80조가 훅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물론 반도체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이제 낮아져 있어요. 과거에 한 20년 동안의 주식시장이 언제 가파르게 올라갔었는지를 보면요.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때 네. 근데 그 컨센서스라는 게 250조 나올 거다 했는데 260조 나오는 것보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런 고물가 금리에서 기대치가 250조에서 170조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돼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아니네 이 정도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네 할 때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게 2017년 18년도에도 그랬고 과거 2005년 6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데 실적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올해 들어와서 대형주 중에 가장 또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물론 하이브 같은 것도 올랐지만 네.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차예요. 네. 그래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한 45%,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구나. 올해만. 네. 많이 올랐죠. 좋은 건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지는 몰랐네요. 그렇죠. 네. 현대차도 35%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데 뭐야 이런 실적이 나와.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하반기에 기대치보다 못 나올까 아니면 이런 실적이 나와?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기업 실적이 이제 깨질 거야. 근데 사실 올해 1분기도 되게 안 좋을 거다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 다 작년에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삼성전자 사실 쇼크 나왔어요. 8천억, 뭐 1조 얘기하다가 뭐 6천억, 95%. 뭐 95% 마이너스 네, 막.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게 안 좋은 걸로 나오니까 별로 주가는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선반영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좋은 것들은 하반기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 3개 업체 중에 삼성전자만 감산을 해주면 나머지 두 동생들은 다 감산한다 했으니까 제발 삼성전자만 감산 얘기 좀 해줘 했는데 저번에 감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 매년 성장하는 이 수요가 한 15%에서 20% 정도 우리가 빅그로스라고 하죠. 네. 반도체 수요가 그 정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하는데 공급이 이것보다도 조금만 더 많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만 적으면 가격이 변화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또 수요가 15% 20% 성장할 거다고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나왔을 때 네. 공급 초과가 되니까 작년처럼 재고가 잔뜩 쌓이게 되는데 이번 반도체 감산을 계기로 반도체 공급량이 한 마이너스 7%가 되더라고요. 네. 7%가 되는데 수요는 작년에 반도체의 큰 메모리의 세 가지 수요의 축인 PC, 모바일, 네. 그리고 서버. 네. 모바일이 작년에 많이 안 팔렸잖아요. 핸드폰이. 네. 네. 많이 팔릴 때는 15억 대 정도 팔리거든요. 네. 핸드폰이. 근데 작년에 13억 대도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2억 몇천만 대가 덜 팔리다 보니까 그 15억 대를 생각해서 메모리를 생산을 했더니 또 수요가 안 따라줬던 거죠. 그게 다 재고가 됐던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감산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 생산은 7% 줄여버리는데 오히려 수요는 지금 약간씩 이연 수요가 살아나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빨리 재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 재고가 줄겠구나. 그러면 뭐 화학 제품이든 반도체든 사이클 산업은요. 사이클 산업은 이익이 많이 날 때 주식 사면 항상 필패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안 날 때 뭐 되게 어렵다고 했을 때 사야 되는데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이 재고가 딱 줄기 시작할 때. 네. 줄기 시작할 때부터 딱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전망은 재고가 3Q 정도 돼야 준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네.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있기 전에. 근데 감산 발표를 확 해버리니까 이 메모리 수요처에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3Q가 되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객사에서도 빠르게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챗GPT라는 새로운 AI 쪽의 수요가 갑자기 빵 터지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재고가 줄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 삼성전자는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다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네.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사이클에 시작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오는데 무릎에서 팔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지금은 무릎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 챗GPT가 쏘아 올린 이 수요 모멘텀으로 구글에서도 막 뛰어들고 아마존도 사고 막 그죠? 네. 카카오도 이번에 뭐 그래픽 만드는 생성형 이미지 만드는 그런 부분도 하고 네이버에서도 그죠? 네. 네, 똑같은 생성형 AI 한다고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수요가 또 탄생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 오히려 주가가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망은 내년 상반기 한 1월 달까지 네. 주식을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세부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렸었나 세부적인 전술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제일 맞아요. 말이 많잖아요. 어제 네. 미국 시장 빠진 것도 그 부분인데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시장이 크게 한번 빠졌던 게 바로 2011년이거든요. 네. 2011년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지금처럼 계속 아니 협상해줘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2011년도에는 누가 대통령이었냐면 버락 오바마였었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공화당에서도 그때 잘 안 해줬던 거죠. 안 해주다가 7월 달에 협상 타결이 됐는데 8월 달에 S&P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리면서 주가가 한번 확 밀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주가가 빠진 트리거다라고는 돼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2009년도에 QE1이라고 해가지고 1차 양적 완화 조치가 있죠. 그 1차 양적 완화 조치가 일단락됐던 게 2010년 5월이었고요. 공교롭게도 1차 양적 완화가 종료됐을 때 그리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2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그게 또 종료됐던 시점이 바로 2011년 8월이었던 겁니다. 네. 그게 딱 종료되니까 또 주가가 뭐 확 빠졌었던 거죠. 거기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니까 말 그대로 뭘 할 수 있느냐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또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채 발행 자체가 부채니까. 네.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그 국채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채를 사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확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2011년 8월 달에도 신용등급이라는 트리거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QE2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또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확 빠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은 어떻게든 다 타결이 될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이번에 아예 이거 없애버리자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타결은 됩니다. 타결은 되는데 타결이 되고 나서 미국 정부가 또 채권을 빵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한 달 정도의 충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충격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2200에서 2300 여기서 현금화를 시킨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나라 개인 국내 투자자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사신 거 보면 전부 다 10개 중에 8개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좀 베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번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나오는 일시적인 눌림목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눌림목이 나오면 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이제 진짜 빠지나? 뭐 이렇게 또 무서울 거라고요. 네, 하반기까지 이어지나. 예, 이게 하반기까지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더니 1, 2분기에 안 오는데 침체가 하반기에 온다더니 야 이제 드디어 주가가 빠지는구나라고 해서 거기서 아무 대응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반도체부터 얘기해서 말씀드린 거를 보면 시장은 이번 6월 달에 조정 이후에 다시 뭐 7, 8월 달에 약간의 또 썸머랠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6월 조정을 조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1월 달에도 갔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월 달이 통계적으로 항상 약간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때도 네. 1월이 허를 찌르는 상승인데 2월 조정 때 잘 좀 털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에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랑 미국 지방은행 사태 때문에 거기서 너무 또 두려워하셔가지고 주식을 많이 파셨더라고요. 그러네요. 좀 돌이켜보면은 진짜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무섭죠. 근데 네. 우리 옹달 책방의 이 시청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모든 위기는 기회다. 아. 저는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위기는 기회다. 근데 어느 정도의 기회냐면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이후에 보면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죠. 코로나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맞아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최근에 거의 스페인 독감 이후로 그 정도로 락다운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위기가 오면서 1430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3천을 갔잖아요. 네. 혹시 이과 나오셨나요? 문과 나왔어요. 아, 경제학과 문과. 나왔어요. 경제학과 나오셨어요. 왜 이과 나오셨냐고 네. 여쭤봤냐면 그 뉴턴의 제3 음. 법칙이 있잖아요. 네. 예, 작용 반작용. 예. 네.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 어, 그래서 분명히 그런 두려움의 공포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반작용이 엄청 세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3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 것처럼 이번에도 6월 달에 그 조정의 크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6월 조정 잘 이용하시고 하반기 시장을 너무 베어리시하게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 또 제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네.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2,700에서 한 2,900은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도 네.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안 갔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싶은 게 그래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뭐 종목을 뭐 대형주 위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서 작년에 물려 있던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1, 2, 3, 4월 달에는 2차 전지가 불을 뿜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아니야 이거 시장이 여기서 1800 가는 장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2차 전지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아무것도 못 사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장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좀 판단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부채 한도 협상 기간을 두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가는 것도 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저도 굉장히 시장의 변곡점을 맞추려고 되게 애를 쓰는 사람이지만 네. 그게 잘 못 맞춰요. 너무 비싸다 싶을 때부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분할 매도가 맞고요. 너무 싼 영역이다 싶을 경우에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작년에 저 너무 일찍 샀거든요. 네, 5월 달에 주식 샀다가 작년 하반기 내내 마음고생했잖아요. 박세익 전문님도 어려운데 네.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 변할 매도 네. 그런 걸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샀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한 번 정도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은 왜 작년 7월 달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샀을까?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달부터는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샀지? 환율 때문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 통계적으로 우리 강원국 작가처럼 엄청난 이 통계에 기반한 투자를 하거든요. 그 기계가 매매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퀀텀 베이스를 많이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사면 20년 평균치가 1,120원밖에 안 되니까요. 환율에서 일단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채권도 한 200조 들고 있어요. 네. 채권 200조, 주식 한 700조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갈 거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 들어와서는 삼성전자만 골라 사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만 왜 골라 사지? 삼성전자 왜 살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합쳐서 수출 동량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40%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 왜 살까라고 보면 챗GPT와 관련된 이 AI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거대한 모멘텀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지? 라고 봤더니 GPU는 엔비디아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110불, 올랐죠. 네. 110불에서 지금 310불 갔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오르고 보면
외국인들 영어로는 이제 priority라고 그러죠. 우선순위. 네. 예, 주식 투자할 때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AI 모멘텀이 시작됐네 했을 때 뭘 살까? 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 유일하게 독점력이 있는 기업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샀다고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를 이제 샀어요. 샀으면 GPU 하나까지 뭐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AI라는 게. 그 다음에는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메모리 이는 순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산 이유라.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려고 메모리를 봤더니 메모리는 3개나 업체나 있네.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샀다고 보고 삼성전자 움직임하고 마이크론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마이크론도 40불대 갔다가 지금 60불 넘어서는 모습이 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골라 사는 거는 이 큰 AI 모멘텀을 보고 샀다라고 봐지고요. 한 4, 5년 전에 한 5년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2차 전지를 샀을 때가 2016년부터 그때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그때 캐피탈이라는 큰 펀드가 있는데요. 그 펀드에서 SDI를 사면서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듯이 네.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릴 거니까 SDI를 뭐 그때 당시에 뭐 5% 지분율까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1년 하고 빠지려고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사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삼성전자 아니 왜 이렇게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 느낌은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보고 사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 사이클의 무릎 정도. 네, 무릎이라는 거죠.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또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62,000원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동안에 떨어질 때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사시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저 위에 고점에서 사라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저는 이제 주식이 비싸졌으니까 3,150 이상해서 저희 고객들 삼성전자 뭐 86,000원, 7,000원, 3,000원까지 다 팔았었던 이유가 비싸졌으니까 판 건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전무님 저는 10년 보고 사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9만 원대에서도 사셨다면 6만 원이 되든 5만 원에도 계속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해야 그렇죠. 평균 단가가 그렇죠. 낮아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우리 몸의 동물적인 이 본능 때문에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요. 맞아요. 예. 8만 원대, 7만 원대까지는 사더라도 이게 6만 원이 되고 5만 원 되니까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괜찮습니다.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전문의 덕분에 지금 평균 단가 이제 67,000원입니다. 65,000원입니다. 62,000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네. 본전되면 팔고 싶어져요. 그렇죠.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본전되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익을 많이 내고 파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30% 이상은 수익을 내고 파셔야 돼요. 주식을 하실 때는. 그러면 30% 수익이 날까? 65,000원에서 30% 수익이나 368 해서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올라가면 되잖아요. 8만 원, 8만 5천 원 갑니다. 네. 네. 가니까 이제 무릎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본전됐다고 파시고 싶으실 건데 본전됐다고 파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